안녕하세요. 오늘 종강이네요. 오늘 2월달 마지막, 1, 2월 과정 마지막 종강입니다. 교재는 547쪽이에요. 단행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사특별법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6개 법이 나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특조법이라 불러요. 계약세 검인제도가 이제 주 골자로 돼 있고,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그 경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사집행법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등록 요게 있는데, 그래서 단행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출제가 최소한 4개예요. 최소한 4개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민법하고 겹치고 있거든요.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이쪽을.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고, 모두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충분히 법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전 께 관한 의무인데 가볍게 이해를 해둡니다.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셨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 맞죠?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잔금을 쳤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60일이다. 그 다음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었어요.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급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등기전매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등기전매라는 것은 잔금을 쳤는데 60일 내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미등기전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다시 팔아치운다. 이건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이지 미등기전매라고 안 합니다. 잔금을 치면 자기 앞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60일 내에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럼 가볍게 이해해 두시면 되네요. 잔금 쳤어요. 며칠 내에 이전 등기하라고요? 60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그럼 최초의 등기를 얘기하는데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신축자인 이자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건물의 원시취득 이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자는 원시취득을 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직겁니다. 끝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 신축자는 원시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돼요. 안 한 상태에서 팔았다. 이거를.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등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었는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실무적으로 건물 신축하면 전부 다 저당 잡고자 보존 등기 먼저 하죠. 다 합니다. 근데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럼 60일 내에 이전 등기라든가 보존 등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에는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그랬거든요. 등록세가 2%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폐지되면서 취득세로 들어갔죠. 그리고 취득세가 4%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취득세 표준세율이죠.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4%에서 1000분의 1을 뺀대요. 그럼 2%를 빼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등록세율이 2%였다고 그랬죠. 4%에서 2%를 빼면 2%잖아요. 이거에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 60일 내에 해야 된다. 이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이제 계약세 검인제도로 갑니다. 교재 549쪽. 자, 이 계약세 검인제도는 지금 24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미래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이거. 그래서
의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이건 출제를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회 전에는 이걸 계속 출제했어요. 대단한 규제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약서의 검인제도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제되는 것들이 지금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그럼 의제되죠.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의제됩니다. 기억나요? 농취증 받았어요. 의제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농취증은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나 토지 거래 허가증 받으면 검인이 의제된다. 근데 농취증 받았다 하더라도 검인이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참고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검인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죠. 우린 실무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검인 대상이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농취증에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6개 따져보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개를 꼭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매매, 교환,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그럼 검인 받아 와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맞으니까. 그 다음에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럼 대상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경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경매는 지금 투기 가능성, 탈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검인 안 받습니다. 근데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겠죠. 그러니까 판결서 이거 판결로 이전 등기 한다. 그럼 촉탁으로 물론 넘어가지만 검인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 이전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고 국이나 지자체가 취득하잖아요. 당사자 일방이. 그럼 이때는 이제 탈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임대차 계약 당연히 검인 대상 아니고요. 소유권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의제되는 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모두 검인이 의제된다. 이 정도. 그래서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의 관할이고요. 이거 검인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면 돼요. 우리 토지 거래 허가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 신고해야 되죠. 다음에 농취증 발급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매수인 신청하면 돼요. 다음에 검인 신청도 당사 중 1인이 하면 되는데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공사, 변호사, 법무사 이들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종전에는 법무사가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검인을 다 받아왔었어요. 근데 현재 이렇게 우리 계공도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계공은 검인 신청 권한이 있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를 본인이 썼다면 계공이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검인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고 지체 없이 검인동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적정한가, 계약 내용은 적합한가 이런 내용에 형식적,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동 찍어줍니다. 이래 돼 있고. 다음에 이제 검인계약서 필요적 계상 6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당목계대 개조예요. 당목계대 개조. 어디서 들어봤는데?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이렇게 이제 기억했는데 이게 요즘 검인제도로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 있죠? 기억나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이 이걸로 암기했어요. 당목계대 개조다. 이건 말만 틀릴 뿐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거래 당사자죠. 그다음에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거고 그다음에 계약 연월일은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고요.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이걸 신고하게 돼 있고 중개거래했다면 격공사 현황 사항을 신고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기한 있다면 조건기한 신고합니다. 당목계대 개조. 이게 검인계약서 필요적 계상 6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내 주택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해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입니다. 얼마 이상? 6억 이상이다.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계약서의 검인제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현황 법률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실명법.
이 실명법을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내질 않았거든요. 근데 요 최근 시험에서 지금 실명법을 지속적으로 우리 쪽에서 내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어요, 이거. 우리 민법에서 진도 지금 안 나갔죠, 이거. 미리 하시고 가셨나? 좋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한번 들으셨으니까 가볍게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민법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법조문을 위주로만 해드립니다. 판례를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판례를 건드리면 우리 원장님이 승질내요. 네가 왜 민법하고 있냐고. 이제. 그래서 저는 조문을 위주로 이제 철저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판례라든가 깊이 있는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민법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각을 잡고 민법에서 세부적인 살을 붙인다 보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실명법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명의신탁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95년도 7월 1일 날 이 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전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금융실명제를 운영하듯이 부동산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3조 1항 조문이거든요. 누구든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오란 물건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재 553쪽에 맨 밑에 3번이 있죠.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오란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물건의 동그라미. 물건. 그러니까 실명 등기 의무가 있는 게 물건 전체라는 거죠.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 전체가 실명 등기 대상이에요. 그러면 채권입니다. 채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 있죠. 부동산 환매권도 있죠. 이런 실명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뿐만 아니고 지상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모두 실명 등기 하셔야 됩니다. 가등기 포함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를 포함하여 물건 전체가 실명 등기 대상이다. 이 점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뭐냐면 일단 명의신탁을 규제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은 뭔지 아셔요?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는데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이 법이 규제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요거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를 규제해요. 장기 미등기가 뭐냐면 우리 잔금 치면 며칠 내에 등기 하시라고요? 60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갑과 을이 서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한 거예요. 잔금을 쳤어요. 잔금을 쳤으면 자기 앞으로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자가 자기 앞으로 3년 동안이나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해 놓은 것과 똑같죠.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장기 미등기자는 3년 동안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한 자를 얘기하는데 이자를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자를.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는 명의신탁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장기 미등기자는 제재만 나중에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럼 명의신탁의 효력입니다. 그럼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정을 맺을 거예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이런 약정을 맺어요.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이 약정 무효. 다음에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등기하겠죠. 이전 등기합니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요. 그럼 이 등기도 무효. 약정, 등기 둘 다 무효. 근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선이었습니다. 그럼 그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합니다. 요거는 이제 계약명의신탁 보면서 금방 말씀드릴 거고.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들어봤죠? 이때 제3자 선악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3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관계없이 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취득합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이거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데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했대요. 적극 가담하고 악의가 난 구분이 안 가요, 당최.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아마 상관이 없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무효. 103조 위반이죠. 근데 알고 있었다. 그래도
취득. 그래서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여기까지 효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고 교재 순서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면 554쪽 가는 거죠. 자,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 먼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단 제외입니다. 그럼 양도담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어봤거든요.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넘깁니다. 이걸 뭐예요? 양도담보. 자, 갑과 을이 자,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이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저당 잡혀줘도 되잖아요. 근데 을이 아니요,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1억을 빌려주면서 야, 네 갖고 있는 아파트 나한테 넘겨 그런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앞으로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넘겨주면 이게 뭐라고요? 양도담보. 이때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면 이걸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이거를 민법 시간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양도담보라고 하고 넘겨주면 양도담보. 그러면 을이 이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면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등기 명의인은 지금 현재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제외시키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외. 그렇다면 갑 앞으로 등기 넘길 때 채무 변제 담보란 뜻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내야 됩니다. 이 서면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이에요. 이거는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그러는데 이겁니다.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정확히 2분의 1을 딱 나눠가지고 갑이 이쪽을 소유하기로 하고 을이 이쪽을 소유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니까 분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갑과 을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끼리인데 이거 무슨 측량하고 돈 들여가면서 분필 등기 하느냐. 너 이쪽 쓰고 나는 이쪽 쓸게 하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유라는 성질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지만 이건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과 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명의신탁은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명의신탁.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 하고 우리 판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거에 대한 법률 관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그럼 이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실질이 공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실질이 공유가 아니에요. 무늬만 공유죠, 또 이거. 그러니까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에? 공유자는 분할 청구할 수 있잖아요. 불분한 특약을 안 하는 이상은,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은 분할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은 안 돼요, 이거. 무늬만 공유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뭔 말인지 참고하시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민법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호명의신탁 일단 제외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신탁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면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특례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특례가 나와요. 이 특례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종족에 대한 특례,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이 특례는 딱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배우자부터 따져볼까요?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명의신탁이에요.
누구든지 이거 명의신탁액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입니다.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죠. 문중,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비법인 사당이지만 등기 능력은 있습니다. 등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법인 사당이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는데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 명의로 등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종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럼 명의신탁이에요. 다음에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교회가 이제 잠잠해졌죠. 좀 잠잠해졌는데, 대구 신천지 교회인데 신천지 교회 본원이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있습니다. 그럼 대구 신천지 교회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그럼 대구 신천지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천에 있는 그 본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렸다.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명의신탁인데 실명법 95년도에 시행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무효화 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특례를 두게 됩니다. 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면 원래는 명의신탁인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강제집행 면탈이 뭔지 알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 빼돌리게 하는 거예요. 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불법 목적이 없다면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명의신탁 효력 규정,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는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를 나아가서 이제 제재, 오늘은 제재 그냥 뛰어 넘어가는데 과징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있거든요. 형벌도 있어요. 형벌도 있는데 이것을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완전히 구조를 달리하죠. 얘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명의신탁이 맞아요. 다만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을 때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결론은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결론은 둘 다 같아요. 상호 명의신탁 등기했어요 이거. 구분 소유자의 공의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왜? 아들내미 배기 싫어서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그럼 명의신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과 특례가 적용된 거 있죠. 이거는 구조는 달리하지만 결론은 같더라.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것을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불러요.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18회 때 출제를 했어요. 18회 때 우리 쪽에서 이 판례의 태도를.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를 누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명으로 등기돼 있어요. 실질 소유자는 남편인데 그럼 대외적으로는 소유자 누구? 그죠? 근데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 남편이에요. 이게 바로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약정도 유효해요. 일단. 자,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은 이제 제외되는 경우고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특례는 이 세 세대야만 인정합니다. 그럼 형제지간 특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자지간 특례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아들의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명의신탁이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요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형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까지 실무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는 중요하고요.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교재 555쪽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인데 최근 우리도 이쪽을 계속 내고 있네요. 명의신탁의 유형을. 법률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일단은 크게 나누면요.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등기명의신탁은 이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름이 등기명의신탁으로 붙었냐면요. 수탁자 풀에 된 등기 있죠.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똑같은 무효인데 등기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이자간 삼자간 요거는 등기까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걸 등기명의신탁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계약명의신탁은 약정,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가 된 거예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계약명의신탁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법률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이자간 등기명의신탁이죠. 이건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그러면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선거에 이번에 입후보하려고 그러거든요. 선거에 나가시려고 그래요. 보궐선거에. 우리 이번에 선거가 4월 3일인가요? 4월 13일인가요? 4.13 지방선거인가?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나가시려고 그래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 입후보한 분은 재산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산 공개하려다 보니까 눈먼 돈 받아 샀거든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야,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놓자. 특약 꼭 걸어야 되죠. 이거 근데 분명히 내 거다. 특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죠. 가장매매 형식을 취해가지고 등기를 넘깁니다.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등기도 무효예요. 이렇게.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해버리죠. 이렇게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간 등기명의신탁을 뭐라고 한다?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가장매매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이해하면 돼요. 일단.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명의를 빌렸잖아요. 그럼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 한다?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라 불러요. 그럼 이게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라면 헷갈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 신탁자. 물건을 맡아준 자가 수탁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물건은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 자,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제3자에게 팔아치워요.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럼 실명법 뭐라 하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이 제3자의 범위를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는 악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선악불문 이자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이자는. 자, 그래서 이제 요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자, 그러나 부동산은 그럼 못 찾아와요?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럼 부동산 못 찾아옵니다. 그럼 을은 대금을 받았겠죠?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인 없이 취득했으니까 이거는 부당이득한 거예요.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죠? 부동산은 못 찾아오지만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해요. 근데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판사가 그럴 겁니다. 저놈 명의신탁 사실 자백했으니까 법정 구속해버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자는 오이예요. 오이. 오이라 함은 오가 뭐겠어요? 5년 이하의 징역. 이는 2천이 아니고 2억이에요. 2억. 5년에 2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 을은 3일이에요. 3일. 오이는 3일밖에 안 갑니다. 오이는 며칠 간다고요? 3일. 그러니까 신탁자 몇 년? 5년에 2억. 얘는 3년에 1억이에요. 그럼 실명법상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지만 실질은 못하겠죠? 실질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어요. 최근에 나온 판례. 자, 여기서 따끈따끈한 20일 날 나온 판례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민법 시간에 들어봤는데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하면 이거 횡령 여부가 있었죠.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확실히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하면 횡령이 아니다 해가지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걸 변경했죠. 근데 이거 이자간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자간 이거 횡령이냐 아니냐 처분한 경우에 이 점에 대하여 횡령 당연히 아니지. 삼자간도 횡령해서 지금 뺐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팔아치워버리면 이게 횡령 아니에요, 형법상. 그러면 실명법상 제재는 수탁자는 당연히 받는 거고 형법상 횡령이냐 아니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해 횡령이 아니라고 이제 확실히 판결을 냈죠. 대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작년에도 수업할 때 이걸 막 횡령죄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삼자간을 횡령해서 배제시켰으니까 당연히 이자간도 아니라고 봐야지. 취지를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이게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젠가? 20일이 어제죠? 엊그제?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횡령이 아니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수탁자, 제3자 처분하도 일단 다 횡령 아니네요? 그죠? 형법상 횡령죄 처단될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그 정도 이자간 명의신탁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제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갑니다. 그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거죠. 이제 매도인 병이 등장합니다. 이자가 매도인이에요. 근데 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를 했어요. 그럼 얼른 가서 사놔야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걸 예상하여 미리 부동산을 사재기해 두는 행위. 이걸 실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알박기. 이게 알박기예요. 알박기를 잘해야 떼돈을 벌 수 있죠. 잘하면 칼침도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알박기를 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을과 매시탁정을 맺어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거.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 병으로부터 이렇게 을에게 바로 넘기게 됩니다. 일단. 이게 바로 삼자간 등기 매시탁이에요. 이게. 그럼 실명법은 당연히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 일단 무효고.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냐 이 문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매도인 병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걸로 추정이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매매계약은 갑이 했죠. 근데 등기는 지금 병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꺼내야 되거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꺼내야 되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면요. 인감증명서 중간쯤에 매수인 기재란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이자가 있는데 을명의로 등기합니다. 알았다는 게 추정되죠 지금?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그래서 등기 무효. 자, 그럼 이 경우에 병은 매도인이 됐고 지금 갑이 신탁자죠. 명의를 빌렸고 을이 명의를 빌렸어요. 수탁자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물권은 다시 매도인 병에게 복귀를 하겠죠. 등기가 무효니까 복귀합니다. 근데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거죠. 우리 대법원이.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다. 그럼 물권을 일로 복귀하는데 그러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줘야 되는데 말소해주지 않는다. 말소해주지 않으면 신탁자 갑은 직접 을을 상대로 말소해라.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 병에게. 매도인에게 있는 거죠. 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은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병을 대위하는 거예요. 병을 대위하여 을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죠. 대위해서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위해서 말소가 돼버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이제 물건이 다시 복귀돼요. 그러면 병을 상대로 갑은 이전 등기 해라 하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그럼 이게 생긴 게 지금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중간 하나 빼먹은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삼자간 등기 매시탁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다. 자, 그럼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또 따져봐야 되죠. 그럼 이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약정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 선악불문 취득이고, 이자가 적극 가담하면 이건 취득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요 수탁자를 상대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이거 횡령에 해당한다 안 한다? 역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을은 물건을 보관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형법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 보관자의 지위라는 것은 적법한 관계에 의해서 보관자의 지위가 됐어야 되지, 이건 불법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횡령으로 처단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매시탁이었습니다. 그럼 2자간 등기 매시탁과 3자간 등기 매시탁은 법률 구조는 달리하지만 약정무효, 등기무효, 제3자 처분하면 유효취득. 맞죠? 등기까지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름을 2자간, 3자간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계약명의신탁이죠. 자, 그럼 이제 계약명의신탁으로 넘어가는데, 이 계약명의신탁은 역시 매도인 병이 등장합니다. 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역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다요.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나서게 내면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을을 내보내요. 을을 대신 앞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을과 매시탁정을 맺고 자금을 뒤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죠. 다른 사람을 앞세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등기도 바로 을 앞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등기도. 이게 바로 이 계약매시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계약매시탁을 뭐라 그래요? 위명 매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실명법상 일단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 체결된 매시탁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단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실명법 그랬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자 알았을까 몰랐을까 따져보면, 자, 이자가 계약을 했고 수탁자가 계약을 했고 등기도 수탁자 명의로 했죠. 그럼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자가 선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해요. 그래서 이름을 계약매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가 됐고 매시탁 약정만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계약매신탁이라는 겁니다. 약정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 그럼 이때 매매계약 일단 이것도 유효죠. 유효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병이 매도인이 됐고 을이 수탁자가 됐고 다음에 신탁자가 이제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동산의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하면 이게 뭐예요?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구분돼요? 그러니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아이고 금방 안 넘어가는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그거잖아요.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돌린 거죠. 3자간은. 근데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자는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등기는 유효더라. 일단. 다른 명의신탁과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역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여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죠. 근데 이자는 당연히 취득이에요. 실명법의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매매계약 채권행위죠. 유효. 등기는 물권행위죠. 유효. 채권행위, 물권행위 둘 다 유효. 수탁자 을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제3자에게 팔았잖아요. 지 물건 판 거예요, 이거. 지 물건. 이게. 그래서 이자는 유효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죠. 다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건 횡령으로 처단할 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어요. 지 물건 판 거니까.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횡령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 맹신탁 여기까지였고, 여기서 이제 민법 시간을 공부하실 텐데, 매도인이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다. 그럼 이게 이 법률 관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악의의 계약 맹신탁이죠. 악의의 계약 맹신탁. 이게 그럼 알았다면 이 법률 관계 어떻게 돼요? 전부가 다 무효예요. 다 무효. 매매계약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 다 무효고 악의의 계약 맹신탁은. 그러나 제3자가 이거 취득했습니다. 그래도 얘는 유효 취득이죠? 얘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더 민법 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 세 가지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재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순환 때 더 다루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명의신탁을 다 따져봤어요. 나머지 이제 판례 태도라는 거 이런 것들은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